2020년도에는 2차 전지였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사이클 측면에서 2차 전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한국에서 실적을 보고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좋게 보시는 섹터로 제약 바이오랑 로봇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연기금이 로봇과 바이오주 담고 있던데 그 이유랑 요 섹터 개인이 따라서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도 AI의 최종 단계를 이제 피지컬 AI 단계로 목표로 간다. 그렇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AI 산업의 최종 단계는 이제 피지컬 AI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모멘텀이라든지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친환경이나 전기차가 아니라 자동차의 전자화, 그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이게 최종 목적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를 비롯해서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도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로봇 기업들이 앞으로 좀 성장 모멘텀을 많이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혁신 업종인데, 기준금리 인하랑 유동성이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혁신 업종들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매번 유동성이 펼쳐지고 금리 인하 할 때마다 움직이는 터줏대감이 제약바이오고, 그리고 그때마다 좀 새로운 라이징 스타가 등장하는데 2020년도에는 2차 전지였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피지컬 AI, 로봇과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은 도입이 될 거라고는 보지만 국가마다 또 이제 그 법률이라든지 규제가 또 상이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사고라든지 안전 문제가 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 도입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좀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로봇을 이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 또 라이징 스타라고 표현하시던데, 로봇 산업이 근데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나요? 아직 한국에서? 아직 안타깝게도 그 정도 단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게 아직 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특히나 한국이 로봇 사업에 있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많으세요. 저 역시도 아직은 그 정도 단계라고 보거든요. 좀 의문점이 있고 뭔가 제대로 도입되는 단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AI 단계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봇 도입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생존의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 단계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많이 이제 촉발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공장이 다들 셧다운이 되고 그냥 문을 닫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쉬어야 되는 이제 단계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자동화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왔던 기업들은 타격이 좀 적었는데, 자동화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코로나 같은 일이 또 터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제조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로봇 도입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같은 그런 문제 또 안 생길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임금이 많이 오르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엄청난 무제한 돈 풀기를 미국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풀려난 걸 기반으로 해서 물가가 심각하게 올랐고, 그걸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뭐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오는 걸 우리가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경제 논리에서는 원래 임금이 마지막에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으로 오는데, 그 지점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그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리쇼어링 정책까지 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심지어 불법 이민자들도 이제 쫓아내는 단계로 갔기 때문에 진짜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게 매우 어려워지는 단계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종 기업들,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생존 문제에서는 이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겠다. 차라리 이 임금 수준을 맞춰주느니 로봇과 자동화에 돈을 투입하는 게 낫겠다라는 지점으로 가버린 겁니다. 보통 창조적 파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파괴적인 임금 인플레이션이 로봇 도입의 속도를 저는 빠르게
밀어붙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인건비 상승과 인구 구조 변화 등도 이제 로봇 산업의 성장을 이제 좀 더 덧붙였을 텐데 특히 그러면 어떤 분야 로봇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필수라는 건 알겠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 한국에서 그래서 로봇 기업이 괜찮겠느냐. 이익도 잘 못 내고 있는데 이거 괜찮겠느냐. 결국 이제 혁신업종들이 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2차 전지도 지금에 와서는 비슷한 맥락인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올랐지만 결국 지금에 와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이에요. 네. LG그룹에서 전개하는 LG엔솔 화학이라든지 삼성의 삼성 SDI라든지 SK온 결국 SK, LG, 삼성 이런 쪽이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 에코프로그룹지나 LNF 정도 대표적으로 살아남은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로봇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럼 우리가 그 불안감을 어디서 해소시켜야 되냐면 대기업에서 전개하는 로봇 사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직접 전개하고 있는 로봇 사업들 그런 주식들을 보시는 게 좋고 혹은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나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걸 저는 권장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만한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LG전자에서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그리고 이제 또 엔젤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을 많이 좀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업들도 아주 준수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에서 투자를 진행해서 이번에 청라 공장에 투자를 진행해서 얼마 전에 이제 공장 완공돼가지고 커팅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쪽들 대기업의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고 같이 연결되어 있거나 제일 좋은 건 대기업에서 직접 전개해 나가고 있는 로봇 사업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은 지금 삼성과 LG와 두산 정도를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직접 인수까지 해버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인수했던 이제 아무래도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두산 쪽에 그리고 LG 쪽에서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갔던 이제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러한 종목들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고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진짜 심플하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 로봇은 아무래도 그런 실적 모멘텀적인 불안감이 있으니까 시총 1등부터 5등까지 혹은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긁어가지고 포트폴리오로 사시는 게 정말 저렇게 대충 얘기해도 되나 싶겠지만은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로봇이 그럼 시총 1위부터 5위가 지금 어디가 해당되고 있죠? 지금 로봇 시총 1등부터 이제 2, 3, 4, 5등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러한 이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이 한 5조 조금 넘어가요. 그리고 주가도 아직 많이 안 올라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한 9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4조 정도 되는. 그래서 이런 조 단위로 넘어가는 기업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 로봇,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SPG. SPG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이랑 로봇 사업을 같이 전개한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부담되면 아무래도 혁신업종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총 상위부터 1등부터 이제 쭉 긁는 게 좋고 SPG 말고도 이제 하이젠 R&M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시총이 지금 2조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시총이 이제 한 10조 좀 안 되는 기업부터 한 2조 정도 되는 기업까지 한번 좀 살펴봤을 때 어찌 보면 바구니에 담아나가기에 좀 괜찮은 종목군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미 좀 로봇 쪽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좀 부담되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좀 접근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우량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싸다고 생각되는 기업들 이런 쪽은 금액으로 승부를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저는 부동산이랑 주식 관련해서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레버리지도 많이 끼잖아요. 대출 없이 집 사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아예 저는 레버리지를 끼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수익률로 승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은 금액으로 승부하고 주식은 수익률로. 그리고 주식 안에서도 우량주는 금액으로 승부를 보시고 이런 혁신 업종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로 승부를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다른 여타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섹터는 투자금을 더 넣으셔도 되겠지만 저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훨씬 더 줄이시고 오히려 시장이 크게 무너진다거나 뭐 주가 폭이 크게 낮아진다거나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시총 최상단의 종목들을 더 담는 전략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 당장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쪽은 어디가 해당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보는 건 스마트 팩토리나 아무래도 이제 물류 자동화 이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제 현대모백스 같은 쪽이 이제 물류 자동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모백스나 현대엘리베이가 이제 모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하면은 이거 뭐 엘리베이터가 무슨 로봇이야 자동화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동화 쪽에서 특히나 물류 쪽에서는 엘리베이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엘리베이터나 현대모백스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이 저는 앞으로 좀 현실적으로 물류 자동화 쪽을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고 내가 진짜 로봇이라는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휴머노이드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결국에는 산업의 트렌드가 재편되고 이끌어 나가게 될 텐데 어찌됐건 저는 테슬라가 많이 좀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으로 저는 성장 모멘텀을 좀 강력하게 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테슬라 주식을 사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도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번 좀 휘청일 수는 있다고 봐요. 이번에 증권사였나 리포트였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매수 의견은 하향하고 목표가는 올리는 이게 무슨 매파적 인하 같은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그런 이제 리포트를 했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과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목표 주가 하향한다거나 매수 의견 하향한다거나 이런 건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테슬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아무래도 변동성도 크고 조금 불안한 요소, 전기차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위축될 수는 있으니 아무래도 매수 의견을 하향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장기적인 혁신 모멘텀이나 AI를 기반으로 한 성장은 여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테슬라는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또 ESS 시장 확대가 배터리 기업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 최근 2차전지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실제 주가에 반영될 만큼 파괴력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사이클 측면에서 2차 전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2020년도 당시에 2차 전지가 움직였을 때는 혁신업종의 카테고리로 움직였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한번 올라가고 나서 거품이 다 꺼졌잖아요. 이 거품이 꺼진 현 시점에서부터는 사이클 업종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화학 섹터랑 같이 묶어가지고 한 카테고리 안으로 보시는 게 좋겠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마지막 사이클에 이제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사이클 정도에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주들이랑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보통 이제 뭐 질문이 많이 오면 2차 전지 지금 아닙니다. 살 때 아닙니다.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로봇이랑 비교하면서도 2차 전지보다 한 10배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때마다 이제 2차 전지 주주분들 뭐 안 좋아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어쨌든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안 좋게 봤어요. 금리 인하도 자꾸만 이제 스탑되고 이러니까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됐고 사이클 상으로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구간. 그러한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가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매수하기에 너무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도 그렇고 LNF의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주가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다른 우량주들 LG엔솔이나 삼성 SDI 기반으로 전체적인 2차 전지 모멘텀이 불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S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이런 데도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ESS 분야가 쓰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장성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자동차가 이제 훨씬 더 지금보단 전자화될 거고 로봇이라는 모멘텀까지 같이 갖춰지기 때문에 2차 전지 성장성이 꺾일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품이 꺼지고 나서 사이클상으로 올라가는 구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시점까지도 이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에코프로만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급등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도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정도까지는 저는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외인 매수세도 굉장히 좀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LNF 같은 경우 아직 제대로 주가 슈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취매를 원한다. 이미 올라간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LNF 같은 종목을 주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나는 돌파 매매를 좋아한다, 대장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특히 에코프로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삼성 SDI가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아쉬운 게 LG 화학 쪽에서 이제 지분 매각해서 현금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위축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2차 전지 섹터가 간다라고 했을 때 지표 종목은 LG 엔솔이라고 봐요. 뭐 대장주는 에코프로 그룹이 될지언정 상징하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갈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후발주자로 같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석 연휴 끝나고 한 차례 슈팅이 나왔어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보시다시피 추세가 한번 끝나고 나서 바닥치고 이제 막 고개를 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겁먹지 않고 진입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좀 바이오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신고가도 갱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 바이오 시장에는 좀 어떤 시그널을 좀 주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가장 이 제약 바이오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다우라든지 나스닥, 그 다음에 뭐 S&P 500 반도체가 뭐 좀 부진한 모습을 11월 달에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같은 경우에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11월 달에 다른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지수가 부진하고 특히나 이제 AI 관련된 고점 논란이 나오면서 조정 나올 때 오히려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12월 달에 증시가 반등 주는데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좀 조정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섹터들이 올라갈 때 이제 그 못 올라갈 때 올라갔고 지금 다시 또 AI가 붐이 날 것 같으니까 좀 수급을 뺏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의 유동성이 조금 말라붙고 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미국 그 정부 쪽에서 재무가 이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잔고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앞으로 이 금리 인하를 좀 진행하고 나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뭐가 됐건 간에 저는 이제 중요한 걸 뭘 보냐면, 미국 주식은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더더욱이 저는 신고가 쓸 때부터 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지금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이제서야 썼습니다. 이게 반도체 지수랑 비교하면 더 와닿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찍었던 고점, 그때를 이제 언제 갱신해 줬냐면 2023년도에 한번 저항을 맞고 2023년 말에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이때 형성했던 고점을 또다시 한번 뚫어주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25년 말이었습니다. 이때가 공교롭게도 23년 말 그리고 25년 중순부터 AI 모멘텀 그리고 반도체 모멘텀이 엄청나게 광풍을 불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점부터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얌생이 매매 같이 이제 보이지만 오히려 신고가 쓰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 번이나 신고가를 갱신했던 반도체 지수와 달리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코로나 팬데믹 때 형성했던 고점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때 한번 싼 고점을 찍으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 좀 저항을 맞았었는데 이때 무너지고 나서 24년도에도 올라가나 싶었습니다. 뭐 24년 말부터 기대를 많이 했어요. 24년 말부터 다들 아시다시피 중순부터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웬걸 금리 인하 좀 하다가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제 관세 얘기 나오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신고가를 쓴 게 최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유동성이 확보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길어지든 짧든 어쨌든 유동성이 될 거라는 거는 막을 수 없거든요. 뭐 기정사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것도 좀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그 미국이 12월에 조기 긴축 종료를 했습니다. 했죠. 네. 근데 이제 조기 긴축 종료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그냥 긴축 종료도 아니고 조기잖아요. 조기에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긴축을 다시 할 거라면 조기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좀 더 지켜보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긴축에서 지금 중립으로 와 있는 단계인데 조기에 중립으로 온 겁니다. 다시 긴축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저는 제로에 수렴 한다고 봅니다. 유동성으로 갈 확률이 높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좀 본다라고 하면 내년의 유동성은 저는 어느 정도 깔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봤을 때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에 막 이제 신고가를 쓴 기점에서 오히려 이런 숨고르기 구간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눌림목 찬스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시기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뭐 자금 조달 비용 감소로 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되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반도체나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에 지금 세고 랠리를 너무 오래 가져가고 있어요. 원래 이쯤 되면은 좀 이제 바톤 터치를 해주면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AI 원래 한 11월 달에 고점론 얘기 나오면서 뭐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그 빠져나온 물량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나 혁신업종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빅테크들이 혁신까지 가져가 버렸어요. AI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생각보다 좀 늦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지만은 가는 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주가 가격 거품 논란을 듣고 이번에는 실적 장세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제가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이게 보통 한국의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여태까지 진짜 정치 테마주 같은 평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의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던 게 한국에 과연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냐, 현실성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냐, 손에 꼽는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판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진입했던 활로를 뚫어줬던 이 제약바이오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분위기를 바꿔줬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CDMO부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문을 많이 열어줬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15년도 14년도 뭐 블록버스터 이슈가 있기도 했고 유한양행의 이제 이번에 미국 FDA 임상 통과라든지 그리고 알테오젠의 이번에 정말 초특급 대박이 터지면서 저는 이제는 한국에서 실적을 보고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원래 제약바이오 하면 재무를 안 보고 투자한다라고 얘기하고 임상 통과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뭐 홀짝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량주들 그리고 실적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보시면 지금 아직 안 올라간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약바이오 투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제가 추천이라고 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자면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분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게 분할에 대한 인식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 좋잖아요. 근데 뭐 다행인 거는 뭐 분할이 이제 인적 분할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오히려 좋아질 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자회사 쪽에 바이오에피스 시밀러 쪽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로직스에다가 맡길 때도 이거 좀 기술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좀 민감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더 그 수주를 못 따내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렸잖아요. 바이오에피스 쪽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이제 CDMO 분야로만 집중해가지고 더 도약할 수 있을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이제 특화가 되는데 아무래도 셀트리온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싸다라는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제가 항상 신고가 가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에피스홀딩스가 만약에 신고가를 가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선취매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를 가면 거기서 저는 매수 진입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분위기를 많이 타거든요. 경향성을 많이 띱니다. 신고가를 쓰면은 그때부터 훨씬 더 많이 가고 신저가를 쓰면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신고가를 쓸 때부터 저는 공략하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 역시나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무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메리트가 상당히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제약바이오의 매력이거든요.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돼요. 46%, 35%.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반도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제 다음 먹거리. 우리 한국도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제 중화학공업에서 반도체, 플랫폼, 제약바이오까지. 그래서 삼성 SK 쪽이 여기에 힘을 많이 들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진율이 높은데 이거에 대비해서 이제 PER은 물론 절대적인 숫자로 높게 볼 수 있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CDMO가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 변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정말 꾸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고 나서부터 주가도 뭐 위아래로 좀 흔들리긴 했지만
정말 삼성전자처럼 가요. 이제 이익 캐파 자체도 너무 꾸준하게 올라가고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이게 CDMO 특징이기도 한데 사실 생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공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지 뭐 크게 흔들릴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번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이슈 때문에 중국 기업들 다 몰아내죠. 우시그룹도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생물보안법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죠. 모두 찬성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그 우시그룹이 담당하고 있었던 그 막대한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CDMO 대형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고 뭐 론자나 뭐 이런 기업들 얘기하지만은 지금 뭐 마진율이라든지 이익 구조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뭐 솔직히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도 뭐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속 터지죠. 이익 이렇게 올라 잘 갈 걸로 기대되는데 왜 주가는 이러냐. 그래서 저는 이게 여태까지는 안 좋았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게 되면 이익이 계속 꺾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2024년도까지 안 좋은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25년도부터는 바뀌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해처 모여를 했거든요. 네. 이제 분할되어 있던 기업들 이제 헬스케어랑 제약 다 이제 해처 모여하고 있는 합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캐파 자체도 커지고 이제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지금 25년도는 올라갔지만 주가는 반응 안 했다 쳐도 내년까지 반응 안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도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기업들 위주로 보셔도 무리가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요? 뭐 유한양행은 너무 갔습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우량주라 재미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평가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이제 높은 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유한양행은 지금 영업이익률 10%, 순이익률 9% 대비해서 PER이 35배를 전망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과연 되게 싼가? 이렇게 보기엔 또 애매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미약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건 좀 덜해요. 17%, 12%를 보는데 25배입니다. 물론 제약바이오는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가치라든지 무형의 가치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좀 더 PER을 높게 줘도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걸 감안해서도 지금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이런 기업들인데 SK바이오팜을 이제 보시게 되면 마진율이 17%에서 29%, 35%, 40% 근사치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회성 비용으로 순이익률이 크게 잡힌 건데 이때부터 이제 28%, 30%, 34%까지 전망하죠. 이제 중요한 거는 PER은 27배를 전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SK바이오팜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포텐셜이 터지고 이렇게 많이 마진율도 올라가고 심지어 저평가되어 있느냐. SK바이오팜의 매출의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이 80, 90%가 미국향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의약품 관세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SK바이오팜이 주가가 잘 못 갔어요. 왜 못 갔느냐? 관세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애국 대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막 이제 매물대를 돌파한 지점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는 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폭발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엑스코플이라고 해가지고 뇌전증 치료제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세노바메이트 성분명으로 이제 유명한데 이제 미국 진출을 기반으로 FDA 임상 통과해서 이런 성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고환율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벌어오는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SK바이오팜뿐만 아니라 또 달러 벌어오는 기업들이 이제 HK이노엔 같은 기업들.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우리 막 이렇게 많이 먹고 과식하고 그러면 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도 좀 유명한 기업인데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앞에 HK가 붙어 있죠. 한국콜마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무슨 화장품 쪽에서 의약품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뷰티나 코스메틱 분야까지도 같이 접목이 되고 요즘 뷰티 트렌드는 의료가 접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뭐 의료 기기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뷰티 디바이스랑 접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뷰티 산업에서도 이제 의료 쪽, 제약 쪽으로도 진출하는 경향이 높고 특히나 이제 HK노에는 얼마 전에
미국 FDA 임상 통과하면서 미국 진출을 한 기업입니다. K캡이. 그래서 지금 현재 PPI 제재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기존의 제재에서 더 발전된 제형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쪽 시장이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나중에 다 먹겠죠. 네. 진보된 기술이니까. 그래서 그 분야까지 생각해 보더라도 현재 HK 이노엔의 성장세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네. 뭐 더 나아가자면 SK바이오팜이나 HK이노엔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 중심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에피스홀딩스도 그렇겠지만 좀 번외지만 고영 같은 기업 있죠. 최근에 이제 뇌수술 로봇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많이 올라갔던 것도 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한번 이슈가 나왔었어요. 그게 바로 뇌수술 로봇 미국 FDA 임상 통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나오고 나서 뭐 사람들 잘 안 봤어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뭐 로봇이나 의료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환율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출 중심 그리고 외화나 특히나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 중심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제약바이오는 특히 미국 진출에 있는 기업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방금 유한양행을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은 그렇게 이제 뭐 엄청 저평가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한양행 말고 유한양행이 유명했던 게 결국 렉나자 기반인데 지금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판매가 굉장히 빨리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판매를 한 게 오스코텍이거든요. 근데 오스코텍이 이게 촬영하는 날 조금 눌린 상태였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또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는 많이 늦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앞서서 제가 이제 마진율을 보여드렸죠. 이렇게 기술 수출하는 알테오젠도 비슷한데 마진율이 이제 20%대에서 60%, 75%. 이제 100만 원 벌면 75만 원 남기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17%에서 52%, 51% 이 정도로 전망합니다. 근데 PER은 22배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매출이나 이익 캐파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수직 상승, 고개를 빳빳이 드는 단계로 갑니다. 이게 이제 신고가 쓸 수 있겠냐? 지금 정고점 근처라 저항 맞았다고 저는 기술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신고가를 쓸 수 있을까? 이 위로 넘어설까라고 보면 저는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차근히 모아나가면 위로 돌파 나오면서부터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가 이제 지금 유한양행이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렉나자 기술 이제 수출 이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스코텍의 자회사가 그거를 이제 기술 이전한 건데 그것도 우리 또 안 좋은 기억 있잖아요. 나는 LG엔솔 보고 투자했는데 LG화학 그래서 투자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상장시켜버리고 또 여기도 그 자회사 상장시켜버리면은 오스코텍 빈껍데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오스코텍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100% 자회사 검토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철회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뱉었는데 말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마진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폭발력이 신뢰하고 좀 넘어가도 될 수 있을 만한 신뢰도 있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러한 포커스는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근데 이 기업은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아니 뭐 이렇게까지 변화가 심해요? 이게 거의 죽다 살아난 거죠. 진짜 그 렉나자 수출 하나로 완전 대박 터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제가 이어서 말씀드려도 괜찮으면 해보면은 이게 얼마 전에 진짜 완전 진짜 대박 터졌다라고 얘기했던 게 키트로다 SC 알테오젠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게 적자 보다가 24%, 49%, 65%, 64% 이런 수준. 코스피로 가죠. 네,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지금 PER이 한 40배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마진율이 워낙 괴물 같으니까 지금 수준도 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 1조 넘어갈 거라고 보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 1조 넘어갈 때 그래도 막 6, 70조, 50조는 넘어갔으니까 시총 25조도 안 되는 거 50조 가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악재 터져가지고 독일에서 좀 안 좋은 이슈가 터지기는 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극복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 에피스도 한번 보면 삼성 에피스는 또 외국인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분할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어쩔 수 없이 좀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좀 거치고 나서 다시 이제 진짜 진성 투자자들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저는 에피스홀딩스는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다시 이제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고점 돌파할 때는 외국인 유입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고점 돌파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고점 돌파가 좀 나오는 지점에서 저는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 물량이 충분히 다 나오고 나서 끝나면은 네. 그때부터 다시 말아 올렸을 때 신고가를 쓸 거라고 보니까 지금부터 좀 미리 들어가는 거는 좀 흔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규 상장주라. 물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고 삼성이라 갈 거라고는 보지만 네. 기왕이면 좀 고통 안 받고 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가 쓸 때 한번 진입해 보시라고 저는 권장드립니다.